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툰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툰 자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래스가 다른 재미 저스툰 클래스가 다른 재미 저스툰 웹툰 웹소설은 저스툰 클래스가 다른 재미 저스툰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9일 정부는 고가의 검사나 약 등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하는 건강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보수 진영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장밋빛 환상일 뿐이다. 유토피아적 정책을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한다. 5년 후 건보료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전면 급여하에 예상보다 돈이 더 들어서 목표를 임기 내에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폭탄이란 말은 과장이지만 5년 후 건보료가 지금의 예상보다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돈 문제는 꼼꼼히 따져봐야죠. 그런데 새로운 국가 정책 중 실험이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보수 정권 시절 락스 효과 들먹이면서 이렇게 해야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까지 혜택이 돌아간다며 대기업의 재벌에 자원을 몰아주는 건 실험 아닌가요? 그 정책은 실패하면 어디서 보상해 준다고 해서 했습니까? 그리고 이 정도가 장밋빛 환상이면 아예 무상 의료를 수십 년째 하는 유럽 국가들은 뭐가 됩니까? 보장성 70%로 가자는 게 유토피아면 이미 평균 80%가 넘는 다른 OECD 국가들은 뭔가요?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나라에 돈은 있어요. 그 정도의 돈은. 진짜 문제는 돈을 어떤 우선순위로 쓰느냐 하는 거죠. 이 정책은 큰 병을 치료비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집안 살림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나라 돈을 쓰겠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두는 겁니다. 이런 실험이라면 마땅히 해봐야죠.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김은지 기자는 실손보험 들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생각보다 실손보험 든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많죠. 예, 네. 실손보험이라는 게 이제 병원에서 비급여를 실제 들어간 돈만큼 보장해 주는 보험이거든요. 네, 그렇죠. 몇십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다쳐야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그렇죠. 돈이기 때문에요. 그냥 보험이, 그 돈, 예. 보험료 지금 뭐 10,000원 오를 것이다, 20,000원 오를 것이다, 더 오를 것이다 하는데 그 수십만 원이거든요.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몇 천만 명이에요. 그 돈 여기다 쓰면 됩니다. 예.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연 몇십만 원이죠. 예. 월 몇만 원이고. 그 돈이 이로 가면 나라가 보장해 주겠다는 거니까. 근데 이제 보험회사랑 그 의사들 그리고 의원을 하느냐 대형 병원을 하느냐 이 당사자들의 그 반응이 다 달라요. 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이 정도 되면 그리고 제대로 계획대로 되면 아주 좋은 겁니다. 예, 아주 좋은 거고. 자,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거론될 것 같으니까 저희가 전문가를 모시고 따로 한번 다룰 테니까.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북한 전략군은 어제도 사령관 명의로 이른바 괌 포격 사격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예고했습니다. 지난 5월 시험 발사했던 화성 12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4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다음에 괌 주변에 떨어질 것이라면서 비행 경로를 자세하게 공개한 겁니다. 이달 중순까지 계획을 완성할 거라면서 시기를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에 대해서 미국이 정세 파악도 못한 채 망발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긴장 고조 책임이 미국에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제 말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지구가 멸망을 몇 번 했어요. 이 말 전쟁 하는 사이에 말대로 따지면 여기 대해서 이제 어제 파이어 앤 퓨어리가 미니어처 보드게임 이게 컴퓨터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의 원조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거의 안 알려졌지만 미국에서는 꽤 매니아가 많고 오래된 여기서 다 따온 거라고. 예. 그리고 영화도 따왔어요. 파스트 앤 퓨어리라고 분노의 질주라는 영화 있죠. 네, 그렇죠. 그것도 따온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말들이 뭐냐면은 북한은 자국민과 미국에게 귀에 꽂히라고 하는 말이고 미국은 미국 자국민들이 귀에 꽂히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 말들을 구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메시지는 미국의 자국민 그리고 중국에 던지는 메시지일 수 있다. 네, 중국한테 이 정도까지 우리가 심각하니까 원유라든지 더 강한 제재에 나서다라 이런 압박인 거고. 근데 어제도 잠깐 소개했지만 관련 뉴스가 쏟아지긴 하는데 대통령이 센 발언하면 어제는 이제 틸러슨. 그렇죠. 북한 쪽에서는 임목사 풀어주기였다면 미국 내에서는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관료들이 나서서 그렇게까지 하겠다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은 지금 괌 30km, 40km 떨어진 곳에 포를 어떻게 쏠 건지 계획을 막 수립해서 발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방금 그걸 수립한 다음에 왜 발표합니까? 그냥 정말로 타격할 생각이면 쏘면 되죠. 일종의 말전쟁이란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미국은 이제 괌에서 장거리 전략 폭격기로 어떻게 북한을 타격할 것인지 또 말로 하고 있어요. 그걸 왜 말로 합니까? 상대가 준비하게. 어쨌든 말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이고 그 와중에 또 트럼프 북한에서는 김정은을 말릴 사람이 없지만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전쟁을 하면 밑에서는 불을 꺼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국무부에서도 어제 정례 브리핑하면서 관련된 발언 수습했습니다. 헤더 나우트 국무부 대변인이 현지 시각으로 9일에 정례 브리핑을 했는데요. 미국은 많은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대북 압박 공세를 하고 있다면서도요. 대북 압박을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한 것뿐이다라는 식의 해명을 한 겁니다. 군사행동이 아니라 압박 차원에서 발언한 것이다. 이런 설명이었던 거죠. 예. 그리고 네. 미국 언론들도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에 대해서 비난이 많아요. 예,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한테 강경 메시지 전달할 거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하지만 김정은이 종종 사용하는 종말론적인 비아냥에 필적할 만한 위협을 할 것이라고는 예상도 못했다라는 거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관련 언급을 하면서 책상 쪽을 흘끗흘끗 봤는데 그것은 북한 관련된 문건이 아니라 마약성 진통제 남용 문제에 관련된 내용이었다면서 완전히 즉흥적인 발언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안뿐만 아니라 모든 사안에서 항상 단독 드리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이제 당황할 정도의 그 말 드리블을 많이 했죠 그동안. 근데 이제 이건 우리하고 직접 관련된 사안이라 우리가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것일 뿐이고 이 정도
규모의 국가를 리딩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언가 행 자질을 사실상 자주 못 갖췄죠. 왜냐하면은 최종결정권자는 항상 뭔가 어떤 특별한 사안을 뒤집거나 새로 하거나 할 때 그 아랫사람들이 핑계를 쓰는 거거든요, 보통. 그래서 말을 안 해야지 뒤집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렇죠. 우리 보스가 허락을 안 한다고. 네, 뭐 일종의 애매모호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그 탈출구가 되기도 하는데 대통령 사실은 대통령 본인의 결정이었는데 반응이 안 좋으면 밑에서 다 뒤집어 쓰고 대통령이 나중에 뒤집기도 하고 그런 여지를 안 주는 거죠. 트위터를 매일 하다 보니까요. 너무 메시지가 많습니다. 진정한 포퓰리스트예요. 진정한. 예.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인기를 중심으로 모든 사고를 해서 남이 그 공을 가져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대변인을 통해서 보다도 먼저 자신이 먼저 트위터를 통해서 쏘고 단독을 하는 거죠. 대변인은 모르고 있어요. 국가의 정책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그런데 그게 워낙 즉흥적이다 보니까 그것이 정책적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혼자 말하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오바마 행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전략적 인내라고 했었는데 네, 그렇죠. 이번에는 전략이 없는 인내일 뿐이라고. 네, 워싱턴 싱크탱크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미 언론이 보도한 건데 네. 어차피 전쟁 못할 거 아니냐. 그걸 인내라고 표현한 건데 그런데 전략도 없다. 뭐 이런 비아냥이고 영국 가디언지에서도 영미권 언론들이 다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6개월 동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톤 다운 계속하면서 계속해서 6개월 동안 반복되면서 즉흥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한 겁니다. 대통령이 센 말을 하고 밑에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런 센 말을 하면 기자들이 달려간단 말이죠. 당연히. 네, 지금도 휴가지에서 기자들을 만난 겁니다. 달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묻는단 말이죠. 그 밑에 관료들은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죠. 트위터 해석관들이에요. 지금. 네, 톤 다운을 다 시키고 있죠. 네, 대통령의 트위터 해석관들이 고위 관료들의 주요 역할로 어쨌든 양쪽의 말전쟁으로 지금 지구가 3번 정도 멸망한 상태입니다. 또 관련 뉴스가 있나요? 네, 이에 대해서 전임 정권의 관료들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수전 라이스 전 보좌관 이야기인데요. 북한의 임박한 공격 징후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 결정은 미친 짓이다라고 지적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점점 확산되는 대북 강경론에 일침을 가한 건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관련된 발언에서는 라이스 전 보좌관인 일침을 놨습니다. 공허한 핵전쟁 위협이라면 미국의 신뢰와 억지력을 훼손할 수 있고 김정은의 도발 및 실제 전쟁을 의도했다면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겁니다. 뭐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호전적이고 화려한 그런 발언들이 주로 보도되고 있긴 했는데 실제 워싱턴의 싱크탱크나 물론 뭐 강경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분명히 있으나만 그걸 못지않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하는 무기의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료들이 톤다운 시키고 있는 것도 있고 물론 관료들 중에는 예방전쟁에 나서야 된다. 전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강경파도 물론 있습니다. 네,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강경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어디나 강경파 강원이 있죠. 네. 그런데 강경파만 있어서 곧 전쟁이 날 것처럼 보도되는 기사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렇지 않은 목소리도 훨씬 보도되는 양보다 훨씬 많다 알려드리고요. 국내 보도되는 양보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미국은 이 정도 되면 한국 국민들이 난리가 날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외신을 보냈는데 너무 조용해가지고 놀랬다 이런 기사들도 있었어요. 예, 네. 국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미국과 달리 한국은 놀랍도록 무감각하다라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LA타임스는 전쟁 촉발 상황에도 한국인들이 놀라울 정도로 심드렁하다라고 전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인들은 북한 리스크를 투자 기회로 보고 있다라는 식의 지적도 했습니다. TV조선이 이렇게 보도했어요. 한국은 놀랄 만큼 심드렁하다. 무감각하다는 뭐 거의 비슷한 뜻인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보수 종편에서는 미국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예. 우리는 사실 이거 수십 년째 겪는 일이라 이쪽에
지금까지 이번에 지구 멸망 3번 정도 됐고요. 지금까지 하면 한 수백 번 정도 지구 멸망이 됐을 정도인데 보수 매체에서는 이제 경각심을 더 가져야 된다는 취지로 TV조선이 이제 이 보도를 했어요. 예. 하지만 TV조선의 직원들도 이 방송을 하며 방공호에 들어가서 방송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예. 보수 야당에서도 지금이 뭐 이렇게 할 때냐 하는데 다들 자기 집에서 잘 자고 있거든요. 예. 자기들 벙커로 들어가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야죠. 자기들도 알거든요. 자, 오늘은 근데 인터뷰가 저희가 연속으로 2개가 잡혀가지고 제 발음도 세고 빨리 제목 몇 개 읽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어제 검찰 인사가 있었습니다. 네. 특검팀 검사들이 기수를 넘어 주요 보직에 박탈됐는데요. 특검팀에 함께 파견됐던 검사들이 이번 인사에서 윤석열 지검장 밑으로 대거 집결한 모양새입니다. 아마도 이제 검찰총장 인사까지 났으니까 윤석열 지검장이 뭔가 큰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게 아닌가 같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죠. 예. 시간이 너무 없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못다는 것은 월요일 다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평소 브리핑보다 한 6, 7분 짧게 해서 아쉽죠? 네. 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아쉽습니다. 예. 인터뷰 이렇게 잡혀든 거 어떡해요? 자, 지금까지 어제는 제가 리얼미터 하다가 김은지 기자 나가는 거 소개를 못했어요. 예.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2번 소개하겠습니다. 아니, 한 번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모닝똥? 제겐 사치였죠. 내가 토끼인지 토끼똥이 나인지 내가 변을 본 것인지 변을 당한 것인지 나는 바나나이고 싶다. 간혹 구렁이이고도 싶다. 미궁 대장사랑! 빅똥의 추억 미궁 대장사랑이 찾아드립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미궁 장사랑 이름 바꿨어요. 프로바이오틱스 12종 추가. 미궁 대장사랑.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2017년 쿨 썸머 바디로직 라이트 출시. 통기성이 좋아 땀 걱정 없이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은 듯 안 입은 듯 가벼움의 신축성은 그대로.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이 년 전 종교인 과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었죠. 그런데 종교인들의 반발로 시행이 3년간 유예됐었습니다. 이제 시행을 4개월 앞두고 있는데 또다시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 하는 법안이 발의돼서 이 문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분야 전문가를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용민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공장 차기 MC 김용민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김용민 맞고요. 본인이 왜 이 종교인 과세 문제 네. 전문가인지 스스로 일단 먼저 얘기해 주세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종교 언론 쪽에 오랫동안 몸담았었고요. 그 안에서 특히 그 보수와 진보 양쪽에서 모두 다 그 매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런 경험도 있었고 또 제가 낸 박사학위 논문이 한국 개신교의 정교 분리 원칙에 기초한 한국 개신교 역사. 예. 정교 분리. 예. 네. 정교 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제가 또 그거와 관련한 학위 논문도 냈었습니다. 부친이 목사님이시고.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매주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현재
목사 후보생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 후보생. 예. 자, 그럼 이 문제를 한번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그런 자격으로 이 문제를 이야기하러 왔는데 우선 이 종교인 과세를 특히 개신교가 네. 예.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이미 세금 낸 지 오래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개신교가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간단하게 짚어주십시오. 예, 이 개신교 전부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진보 개신교계 쪽에서는 납세의 의무를 왜 회피해야 하느냐? 예. 우리도 이제 납세하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네, 그렇습니다. 이미 2000여 년 전 예. 세금을 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예. 예수께서 답하셨지 않습니까? 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세금을 내라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안 내냐 이거죠. 사실 겉만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의무인 납세를 안 하겠다는 게 과연 정상입니까? 국민이면 다 세금을 내야죠. 국민이 세금을 안 내면 누가 세금을 내겠습니까? 현행 법 체계를 보더라도 국가가 세금을 안 거둘 뿐이지 목사님, 스님, 신부님, 교무님 이런 분들한테 세금 내지 마십시오. 이런 내용의 법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법에 근거 없이 봐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일제강점기 이후로 봐주고 있는 양상인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번 거두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지다가. 당시에는 보수 기독교계의 정권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수 개신교계, 일부 개신교계의 반대 논리, 세금을 못 내겠다. 이런 논리를 보게 되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논리죠, 원래? 목사한테 그 근로소득세를 물다니 목사가 근로자인가? 목사가 노동자인가? 예전에 교사가 노동자인가? 이런 그 시비를 걸었던 그런 정부도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은 더 나갑니다. 일반 교인이 근로소득세를 떼고 헌금을 냈는데 그 헌금으로 사례금을 받는 목사가 또 근로소득세를 내면은 이건 이중과세다. 이런 주장을 펴고요. 요즘엔 좀 더 진화된 논리가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좋다. 목사가 근로소득세를 내면 교인들이 목사한테 주어야 할 특근수당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근수당. 예, 그런데 철야 기도회. 이거 밤샘 근무 아닙니까? 그리고 새벽 기도회. 이것도 새벽 근무란 말이죠. 게다가 일요일, 휴일 아닙니까? 휴일 풀타임으로 뛰잖아요. 예. 이거 줄 거 다 주면은 교인들 등골 휜다. 이러면서 또 교인들을 두둔하는,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논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들이 사실은 논파되거나 반박된 지가 오래됐어요. 네. 이미. 그걸 여기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목회자들이 소득세 납부를 꺼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근본적인 이유가 잘 알려지지 않아 가지고.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특근수당 같은 굉장히 특이한 논리 들이대면 사람들이 웃는단 말이죠. 예. 웃긴 웃는데 진짜 이유를 모르니까 개신교 전체가 사실은 욕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 무기 로비스트 일광그룹의 그 이태규 회장이라고 혹시 이름 기억하십니까? 압니다. 예. 교회에 기부해가지고 비자금을 처리했던 일명 클라라 회장이라고. 예. 이분이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본교회라는 교회의 장로인데 이 교회의 회사 간부가 본교회 목사의 동생입니다. 네, 이규태 회장은 이 교회에 헌금을 내는 척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어요. 헌금을 내고 그 헌금부터는 헌금을 내는 순간부터는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그죠, 추적이 안 되니까. 예.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돌려받는지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를 이용해서 10년 동안 100억이 넘게 돈 세탁을 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교회에 헌금을 내면 그 돈이 어디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사례가 있습니다. 명성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회인데 모릅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일 겁니다. 저기 명일동 쪽에 있는데 여기 김사만 담임 목사가 1,000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주장을 제기한 언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자금을 관리하던 장로가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좀 무서운 스토리가 있네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주장을 제기한 언론인을 상대로 해서 교인인데 김사만 목사 쪽에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갔는데 결과는 이 교인이 처벌을 받게 됐지만 법원이요 판결문에다가 1,000억보다는 적은 800억대의 비자금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오. 예. 비자금 인정되긴 됐네요. 그렇죠. 목사의 비자금은 대금 800억밖에 안 되는데 왜 1,000억이라고 했냐. 이걸로 처벌을 받았어요? 그럼? 세부적인 내용은 이야기하면 굉장히 긴데 요컨대 목사의 비자금은 대부분 교회로부터 나왔을 것이고 교회 수입은 곧 헌금 수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목사님이 또 딴 주머니 차시는 그런 일도 발생한단 말이죠. 이건 이제 유명한 사례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의 방향성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모르지만 특히 뭐 대형교회가 돼야지 뭐 헌금 액수 그 정도 커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부 대형교회를 통해서 그런 검은 돈들이 흘러가거나 혹은 뭐 깔끔하지 못한 돈들이 있을 수 있다. 예. 있을 수 있다. 그 헌금이 불투명한 자금 흐름 또 심지어 범죄에까지 오용되는 현실이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도 모를 수도 있어요. 뭘 모르냐면 헌금은 헌금이지 거기에 꼬리표가 붙어 있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이 애초에 어떻게 형성됐는지 모를 수 있고 다만 목사님이 모를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그거를 헌금하고 끝나버리면 그 현금이죠. 근데 이게 돌아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야 이게 소위 비자금이 되는 거니까 그다음부터는 목사님 모를 수가 없죠. 게다가 또 이제 교회에서 헌금을 교인들이 낼 때 주로 현금으로 내지 뭐 카드로 한다든지 뭐 할부로 한다든지 이런 일은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헌금을 카드로 하면 되겠다 앞으로 그러면. 그런 교회도 사실은 없지 않습니다. 계좌로 요즘 그래요? 이체하는 방법도 있는데 뭐 사실 뭐 편의성을 위해서 뭐 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투명성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은행들이 교회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옛날에. 왜냐하면은 매주 현금이 이렇게 융통이 되니까. 아주 큰 교회는 한 주에 그러니까 일요일에 14억의 현금이 헌금으로 거치는. 이름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대단히 큰 교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을 대면 어떻게 되냐고. 이름을 대도 상관은 없습니다. 댑시다 그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조용기 목사가 거기 오랫동안 담임 목사를 했지 않습니까? 조용기 목사가 설교를 하는 날은 이제 14억이 들어오고 평균 이제 다른 목사, 그러니까 조 목사가 이제 해외로 출타하거나 그러면은 한 절반 정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조용기 목사의 큰 아들이 국민일보 노조위원장에게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한 얘기하고 이 소득세 납부를 하지 않는 것과 연결성이 있다? 연결되는 고리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자금 흐름이 불투명한 그 교회를 비자금 돈 세탁의 어떤 창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정황들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런 와중에 목사님이라고 치고 이런 와중에 목사님에게 근로소득세를 문다면 당연히 목사의 수입이 제대로 신고되고 있는 건지 신고되지 않는다면 교회 내의 자금 흐름이 어떠한지 세무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대상으로 한 꼭 비자금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소득세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회 회계를 들여다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고 조세 포탈이 짐작된다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무조사까지 가게 된다면은 이거는 교회로서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세무조사 권한을 근본적으로 가지는 걸 싫어한다. 대형 교회들은 꼭 거기에 비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 비리의 사례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교회 회계 장부를 들춰보는 걸 싫어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마음대로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보수적 기반의 교회 연합단체장들이 하는 얘기가 목회자 과세는 교회를 파괴하려는 음모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세금 내면 되죠. 사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같은 분은요. 이미 1973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의도로 왔을 때 그전에 서대문에 있었는데요. 73년 올 때부터 본인을 포함해서 소속 부목사들 전원이 다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모든 교회가 무슨 기부 헌금을 통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게 아니라 대형 교회에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근본적으로 대형 교회의 경우에 예. 싫어하는 것은 교회의 살림을 남들이 들여다보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돈 씀씀이 이게 올바로 쓰였는지 아닌지를 국가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게 싫다. 세금 일부 내는 게 싫은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게 더 근본적이다. 큰 교회일수록 큰 교회일수록 돈 씀씀이가 복잡할 수 있죠. 설명하기도 싫은 거고 그게.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이런저런 그 교회의 추문들 나오는 거 보면 되게 돈 얘기 아닙니까? 자금 흐름이 투명했다면 이런 일들이 거의 없었겠죠. 자,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했어요. 또 대형 교회 지금 계속 거론하는 게 대형 교회 중심인데. 대형 교회에서 반론이 있으면 저희가 얼마든지 받아들입니다. 모든 대형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모두 다 비자금이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뭐 그 교회 안에서도 보수 교회 중에서도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보수로 좀 분류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교회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정치인들이 한 30명 가까이 유예하자는 법안 발의에 동참했는데 뭐 대부분 기독교인들이겠죠. 이거는 아무래도 본인 표를 의식한 거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김진표 의원이 지금 총대를 메고 있는데 이번이 그 수원중앙 침례교회 장로입니다. 구체적이기도 해라.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 교회에 남경필 집사도 다니고 있습니다. 두 분이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그 후보 간 경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큰 교회는 이렇게 양쪽 다 다녀요. 거기 표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진표 의원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개신교계 입장을 대변해 왔던 총대를 맨 분이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분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위원장 격인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았지 않았습니까?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았을 때도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가 논란이 있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종교인 과세 계획대로 이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으로서 시행 시기를 또 미루는 그런 법안을 제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법안 유예한 다음에 종교시설은 세무조사하지 못하게 하자는 그런 종교인 납세를 관리감독할 교계단체를 따로 만들자. 이런 주장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연결되는 거죠. 세무조사가 무섭다는 게. 일반인들은 사실은 잘 모르는 대목인데 교계 이렇게 대형교회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세무당국이 종교단체는 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않았지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건 어때요? 과세 시행령 매뉴얼에 보면 세부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부 내용을 다 만들고 나서 하자. 또는 뭐 2단 사이비 종교가 우리 세금 낼 테니까 종교를 인정해달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새로운 논리들이거든.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그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세무조사 하지 않게 해달라. 결국은 다 그걸로 귀결이 되는 내용들인데요. 김진표 의원이 사실은 이제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분이기도 하고 소시적에는 세무서장도 지냈습니다. 그래요? 세무관계에 정통한 분입니다. 영월 세무서장 지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일화도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이 또 이런 총대를 매게 됐구나. 그렇습니다. 맥락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계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 자체를 반대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그 시기를 유예하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 교계가 반발하지 않을 만한 그런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종교기관에서 뭔가 이 조세포탈에 그런 냄새가 난다. 그럴 경우에는 세무서가 직접 가서 세무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기관 예컨대 보수 개신교계 같은 경우에는 뭐 한기총이라든지 이런 단체 혹은 뭐 교단에서 실제적으로 종교인 납세 조세포탈한 것이 있는지 판단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엔 납세하게끔 만드는 중재기관을 두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뭐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요. 우리나라는 돈도 종교예요. 그럼 재벌들이 탈세할 때 재벌들끼리 모여가지고 전경련이 그러니까 중간에 단체를 만들겠다. 그런 주장하는 거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특혜를 또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또 측면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바로 김영민 씨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평소에 딴 분들은 다음에 또 한번 모셔서 상세히 또 이야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다음에는 다른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적폐 청산의 길목마다 나오는 이름이 있다. 이런 말들이 요즘 있습니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요. 자, 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근에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댓글 사건을 비롯해서 적폐 청산의 길목 마주치는 이 현상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분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었으나 그 혜택은 입지 못하고 집권 초기에 이미 밀려난 분이다. 네. 그래서 풍운하라고 제가 했었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댓글 사건에 자꾸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이름이 거론되다 보니까 네. 이런 이야기를 측근에서 했다고 보도된 게 있습니다. 선을 지켜라. 정권이 100년 가는 줄 아느냐. 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일부 측근의 의원님은 들어가지 않으시죠? 글쎄 측근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말 할 수도 있겠죠. 네. 뭐 측근으로서는 할 수 있는 말이죠. 예. 예, 왜냐면 아무래도 칼끝이 MB를 향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칼끝이 그쪽을 향하는 것 같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라고 표현되고 그게 사실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과 가깝게 지내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는 거죠? 물론이죠. 예. 네. 마지막으로 만나신 게 언제입니까? 뭐 기억도 안 납니다. 그래서 그쪽 사정을 알면서도 또 어느 정도 객관거리가 있는 분으로 생각하다 보니 의원님밖에 떠오르는 분이 없어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자, 이 댓글 사건만을 따로 놓고 보자면 결국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작품인데 TBS 김종배 색다른 시선 출연하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MB의 운명은 결국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달려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 선에서 끝났는지 아니면 진짜 정권 차원에서 한 건지 이제 수사를 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원세훈 전 원장 입장에서도 그동안에 이제 성도 살았고 또 앞으로 또 살아야 되고 또 이것까지 또 덧붙여주면 또 많이 살아야 되는데 이게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조금 더 감하고 싶은 생각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인간으로서. 그러다 보면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저도 참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했느냐, 지시를 받았느냐라는 질문에 아니다, 내가 다 했다. 라고 하느냐, 아니면은 뭐 일부 보고한 것도 있다. 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일부 보고했거나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운명이 거기 달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보고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런 내용을 보고를 안 했겠어요. 근데 이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그 당시만 지금이야 뭐 큰 문제가 됐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몰래 해낸 자신의 공이었단 말이죠. 네. 네, 그렇죠. 그러면은 뭐 자신의 직속상관, 유일한 직속상관에게 자랑했으면 해직을 몰래 감춘다는 게 더 이해가 안 가는 일이라 보고했을 법한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밝힐지 안 밝힐지. 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어떻게 발탁이 된 겁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제가 서울시 부시장 할 때 그 상수도 사업소장도 하고 경영관리실장도 하고 이제 서울시에 쭉 있던 분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럴까, 뭐 국정원장 그때 행자부 장관 발탁할 때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국정원장으로 발탁할 때는 저희들도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왜 놀라셨습니까? 왜냐하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무적인 감각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사람이고 별명이 뭐 잘 알려져 있지만 원따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굉장히 혼자서 이렇게 뭐 활동하고 혼자서 판단하고 좀 독단적이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장 정도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이제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뭐랄까 노예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발탁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MB 인사의 특징은 뭐냐면 적재적소는 전혀 아니고 전문성이나 이런 건 고려하지 않고 모든 건 다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잘하는 사람이 이제 최고라고 생각하는 인사죠. 보통 인사가.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발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물론 의원님 의견으로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당연히 네. 밝힐까요? 이 분의 성향상? 글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요. 네. 국정원장이 이제 좀 전에 얘기했지만 뭐 정치 공작을 하려면 수준이 있는 공작을 해야지. 키끝에 사람들 모아놓고 댓글이나 달고 앉았고 이게 진짜 남의 나라 국정원 그런 기관에서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저것들은 진짜 되게 한심한 나라다, 뭐 한심한 기관이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정말 창피하다고 생각해요. 정치 뭐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도 뭐 잘못된 거지만은 그 수준이 웃긴다 이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고, 근데 이제 일부 측근이 그 100년 가는 줄 아느냐. 라고 말한 대목은 아마도 이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봐서 이런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가만히 안 있으면 뭘 어떡하겠어요. 힘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얘기는 뭔가 겁에 질려서 하는 얘기인 것 같고. 예. 그리고 저는 정치 보복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권이나 친노 이제 이런 입장에서는 얼마나 한이 맺혀 있어요. 그 당시 MB 정부 시절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추사 갔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한이 있죠. 저는 정치 보복이라는 면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단어 선택의 문제인데 물론 그런 감정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예. 네. 근데 이제 보복이라고 하면은 이제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가 깔려 있다면 어쨌든 법적인 문제, 불법이 있었으면 그런 감정이 있다고 그냥 봐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깔려 있다는 뜻에서 한 얘기고요. 네. 근데 또 MB가 굉장히 신중하고 치밀하고 굉장히 뭐랄까 의심도 많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쉽게 또 이렇게 걸려들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그 양반이 그냥 자국을 남기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국을. 의원님이 당하실 때도 그랬나요? 자국 없이. 아니 평소에 이제 무슨 그런 뭔가 좀 부담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본인이 책임을 안 지려고 이제 굉장히 밑에다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뭐 이렇게 많이 해요. 평소에도.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입장 곤란한 일 같은 게 벌어질 때는 뭐 이렇게 보고를 할 때 아무 얘기를 안 하고 뭐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이제 내가 언제 하라 그랬어? 이제 뭐 이런 거죠. 문제가 되고 나면 항상 그렇게.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아하. 이렇게 쉽게 이렇게 걸려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네. 뭐 아주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 중에는 이명박 대통령 혹은 그 측근들은 아주 억울하다고 하는 사건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이거는 아마 점점 진행될수록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대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롯데 혹은 뭐 네. 자원외교 네. 혹은 본인이 생각하시는 여기가 좀 어렵다 하는 대목이 있습니까? 사건? 그러니까 사대강, 네.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정말 호의적이지 않고 거기도 뭐 정치보복적인 성격이 많았거든요. 수사를 하면서. 근데 이제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걸 뭐 지금 와서 캔다 해서 저는 별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다 턴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 예. 다만 롯데 이제 타워 부분은 롯데 괜찮은 점이 많죠. 그때 분명히 청와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했거든요. 공군이나 이런 군에 대해서. 저 기무사령관, 병호식장까지 동원되면서 그냥 막 군인들을 회유 설득하고 그랬거든요. 이 사안은 의원님이 좀 자세히 아시지 않습니까? 많이 알려져 있죠. 실제로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군이 반대하는 것을 기무사부터 여러 기관을 동원해서 군을 압박해가지고 천상하도록 만들었다. 예.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의원님도 주장하셨고 그런데 이제 그냥 롯데가 좋아서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이명박 대통령 스타일상 주고받는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했다면?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그걸 했다고 그러는데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데 이렇게 청와대가 나서서 국가안보실까지 나서서 이렇게 압박을 가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건 좀 심한 거죠. 뭔가 무리를 한 거죠. 그렇게까지 무리를 했던 이유는 뭐라고 추정하셨습니까?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내용 증거도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하여튼 그때 당시 이거 단순한 투자 활성화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네, 그건 너무 이상했어요. 네. 뭐가 뒤에? 심했어요. 네. 그렇다고 뒤에 정확한 거래가 어떻게 있었다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여기는 이상하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저한테 알 정도로 하겠어요. 그때는 이미 최측근이 아니셨기 때문에. 아니 최측근이라도 그런 건 모르게 하죠. 그걸 어떻게 알게 해야. 이명박 대통령 스타일이 그렇습니까? 최측근들도 다 서로 모르게 합니까?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무슨 만약에 거래가 있었다면 그걸 알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혼자 다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 시켰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 누가 했나요? 모르십니까? 짐작이 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도 제가 얘기할 수는 없죠. 짐작이 가는 사람이 있긴 있으시군요. 네. 그거는 저희 스튜디오에 나올 때 따라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자, 제가 오늘 다음에 또 모시겠지만 이 사건의 네. 이 적폐청산 과정에서 계속 이름이 나올 것 같아서 오늘 적절하게 떨어져 계시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스타일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 통해서 이제 어떻게 그쪽에서 반응할까 여쭤보고 싶어서 연결한 건데 논두렁식의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국정원 작품이라고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주장하고 미국에 최근에 가버렸는데. 네. 그게 제가 사실을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국정원에서 하는 일들이 그렇게 좀 이상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나요? 어떤 인식을 가졌나요? 쉽게 해서 광우병 사태 때 이제 촛불 시위 때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당했다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리고 촛불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작품이라고 생각했었던가요? 그러니까 그 세력이 이제 결국 이제 주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그거를 부추긴 인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국세청장인가 하는 인간이. 아하, 예. 이제 누굴 잡으려면 누가 어떻게 하면 된다. 이제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자기가 교체 위기가 의원님 생기니까 예. 3부에 5분만 더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죠. 3부에서 5분만 더 받겠습니다. 정도원 의원입니다.